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3주차입니다. 지난 12주차에서는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의 의미,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석인 소유자 목표 분석, 지역 및 근림 분석, 부동산 자산 분석, 시장 분석, 대안 분석, 재무 분석, 그리고 결론 및 재원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의 인력과 조직 운영이 어떤지, 그리고 자산관리자를 선정하는 어떤 절차, 그리고 위탁관리계약서, 자산관리 업무, 그리고 자산관리 업무와 관련된 규정,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번 13주차에서는 인력과 조직 운영, 그리고 자산관리자의 선정 이런 정도만 설명을 드릴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인력과 조직 운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의 그 인력과 조직 운영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회사로 선정이 되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이제 파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파견 조직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은 크게 총괄 자산관리자, 재산관리자, 행정관리자, 회계관리자, 기술책임자, 마케팅 매니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의 총괄 책임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산관리에 대한 PM에 대한 경험과 함께 기술적인 분야, 즉 F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이다라고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투자자의 투자 관점이라든지 투자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투자자에게 자산 운영을 또는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거래 구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의 거래 구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그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와 관련된 경쟁 기업,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기업, 그리고 기관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파악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관리 운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력이 총괄 자산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산 관리자가 있는데요. 재산 관리자는 총괄 자산 관리자 아래에 있는 그런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면 참 좋을 테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 운영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핵심 구성 인력이 재산 관리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자는 이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요구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관리자가 있습니다. 행정관리자는 관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세분화된 운영 조직, 그러니까 운영 조직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텐데 그런 운영 조직을 관리하고 또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행정관리자는 굳이 그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의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행정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어떤 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가 이제 회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자는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갖추고 부동산 자산관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그리고 회계의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그런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술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책임자는 어떻게 보면 재산 관리 PM보다 시설 관리 FM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시설 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거나 또는 기술적인 전공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배경이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인 분야의 어떤 조언자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현금 흐름에 비추어서 기술적인 측면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건물의 설비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수리 교체하는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과 함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리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공사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매니저가 있는데요. 마케팅 매니저는 다른 표현을 하면 임대 관리자 또는 임대차 관리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마케팅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그 해당 부동산 그 해당 건물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산 관리자와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인력이 마케팅 매니저 또는 임대 관리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의 인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산관리 회사의 인력 구성은 뭐 이 여섯 가지 그 유형의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인력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대상 부동산의 성격은 투자용, 사옥용, 공익용 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빌딩 또는 상가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막 규모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인력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대상 부동산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대상 부동산에 재산관리자, 행정관리자, 회계관리자 그리고 뭐 또 기술 책임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막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의 유형이라든지 투자 성격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부동산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의 유사성 그리고 임차인의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에 뭐 다수의 업무용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뭐 재산, 행정, 회계 관리자를 그냥 한 명씩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배치해 가지고 다수의 그 업무용 부동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하나의 부동산이긴 하지만 임차인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회계 관리자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배치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기술 책임자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배치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 구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수요 기업의 사옥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에 맞추어 가지고 부동산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이다라고 하면 구매 고객의 눈높이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반 그런 어떤 할인점보다는 좀 그 백화점에서 구매 고객의 눈높이가 좀 다를 수 있죠.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수를 더 많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새로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회사이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어떤 근무 형태에 맞춰 가지고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투자용 부동산보다는 사옥용 부동산에 투입되는 자산 관리 인력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공익용 부동산의 경우인데요. 공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산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경우에는 뭐 환자와 의료진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자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인력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설비 등을 뭐 전기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기술 책임자의 수를 갖다가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듯 싶습니다. 자, 인력이 있으면 인력을 갖다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갖다 이제 좀 꾸려야 될 텐데요. 근데 현재 부동산 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좀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 부동산 학과를 개설한 교육기관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거의 없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자산 관리 실무에 가장 가까운 교육을 하는 곳은 이제 한국 CPM 협회의 CPM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매년 1회 정도,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교육받는 일수는 많겠죠. 근데 매년 이제 한 차례 정도 이제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M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뭐 부동산 자산 관리 또는 부동산 자산 운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으로는 뭐 마케팅과 임대 전략, 시설 관리 및 리스크 관리, 리더십 및 인재 관리, 재무 관리 및 투자 분석, 그리고 재무 관리 및 투자 분석을 확장한 금융 분석, 가치 평가 및 재무 분석. 이것은 이제 3단계로 1,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강령, CPM 정과정 리뷰, 부동산 관리 계획의 핵심, 사례 분석을 통한 부동산 관리 계획 수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인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 영역이 주로 이제 업무용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상가라든지 물류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호텔 뭐 이런 수익용 부동산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M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좀 업무용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그 형태의 수익용 부동산으로까지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많이 나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 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가지고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면 바람직한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할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자 선정할 때도 위탁자, 즉 투자자와 수탁자, 자산관리자 사이에 위탁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좀 합의하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즉 다시 말해서 자산관리자죠. 투자자로부터 투자된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권한의 위임을 동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투자자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자산관리자는 무엇보다 이제 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한 물건에 대해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산관리자를 선임하고 또 물건을 위탁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일정 부분을 자산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자산관리자도 마찬가지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에게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마련해가지고 투자자에게
이제 막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신뢰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즉 신의 관계가 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가 자산관리자를 접촉을 해가지고 자산관리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산관리자를 접촉하면서 접촉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뭐 투자자들이 업계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산관리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제안 요청서를 투자자가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제시된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 이제 제안서를 좀 자산관리 회사들이 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서, 위탁관리 제안서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좀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또는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관리 회사를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안 요청서와 제안서 위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업계 동향을 자산관리자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투자자가 시장을 처음 접할 때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합니다.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빌딩 경영협회라든지 FM 학회라든지 하는 자산관리자 또는 뭐 자산관리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빌딩 개관 축하 행사 같은 것들이 열리는데요. 뭐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대 마케팅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부동산의 자산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이제 인맥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자산 관리자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산 관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의 업계 동향을 수시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 업무 영역이 다른 경우다라고 하면 자산 관리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자산관리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투자자는 제안 요청서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부동산 투자로 인해 자산관리자를 선정하려 한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자는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앞자 따가지고 그냥 RFP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자산관리 회사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과업 내용과 같은 용역의 대상이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 방법, 뭐 입찰 자격 그리고 제안서 작성 내용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자산관리사 선정 입찰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예시를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용역 대상 해가지고 대상 물건과 연면적 뭐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내용 해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용역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의 내역을 거기다 이제 적시합니다. 그래서 뭐 유지 보수 관리, 시설 관리, 건축 전기 기계 관리, 보안 청소 주차 관리, 에너지 관리, 운영 예산 관리, 부동산 임대차 관리 뭐 이런 것들 뭐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것들 중에 일부는 이제 투자자가 직접 수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자산 관리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뭐 기한이라든지 접수 장소라든지 이런 거 넣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선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짤막하게 선정 방법을 소개를 해놨지만은 이것보다 이제 더 세부적이겠죠. 그래서 제안 서류 심사 후 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다음 협상 대상자와 또 좀 협의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다음에 입찰 자격. 여기서 입찰 자격을 굉장히 거의 써놓질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 부분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있고요. 뭐 제안서 증빙 자료 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완 후에도 내용이 불충분하면 입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써놓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 요청서 보면은 그 내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파업, 과업 내용 등이 용역의 대상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용역의 대상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그 제안 요청서를 배포할 때는 대부분 이제 현장에 모이게 해가지고 현장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안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 자산관리 회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간단하게 전자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안 요청서를 보내고 현장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겠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현장 설명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가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장 설명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대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좀 전에 그 예시문을 통해서도 이제 예시된 제안 요청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과업, 용역의 내용,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의 내용을 갖다 이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용역의 내용도 중요하겠죠. 근데 건물의 규모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 또는 이제 면적, 연면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 관리 비용을 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업체 선정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의 어떤 내부적인 회사 내부의 규정 또는 뭐 투자자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들 같으면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제안 요청서를 받은 자산관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에 맞추어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안 요청서에 들어가는 게 입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자격은 사전에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산관리회사를 좀 걸러내기 위한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동산 자산관리 경험이 전혀 없거나 또는 실적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검증된 회사만을 참가하게 만들어서 좀 과당 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입찰 자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경쟁을 하다 보면 뭐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뒤에 이제 자산 관리 비용 이걸 갖다 이제 뭐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수준에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찰 자격을 좀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그런 경우 과당 경쟁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제안 요청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제안서 작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작성 내용은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제안서 내용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면 검토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통일된 내용과 형식을 취하도록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제안서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자들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산관리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안서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형식마저도 통일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에게 있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자산관리자들이 제안하는 자산관리 비용,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가격이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서비스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관리 비용은 대상 부동산에 상주하는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이제 상주하지 않고 자산관리회사 본사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때의 간접비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 통틀어 가지고 저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월정액으로 제한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상 부동산의 관리 면적에 따라 가지고 단위 면적당 가격 즉 단가를 제한받는 형태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투자자들의 제안 요청서를 자산관리 회사들에게 좀 배포하고 요청한 경우에 자, 이제 자산관리 회사들은 입찰에 뛰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위탁관리 제안서 또는 줄여서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또는 위탁관리 제안서는 자산관리자가 고유의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는 부동산 자산 운영 방법과 그리고 자산 관리 비용을 투자자에게 제안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 제안서를 검토해 가지고 아직 투자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예산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날런지 안 날런지 또는 뭐 수익이 언제 날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게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보고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제안서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